아,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인터모레큘러 폴스 17장이죠. 교과서에서 17장이고 이제 인터모레큘러 폴스에 대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아마 이제 수업 시간이 조금 모자라면 이제 그 다음 진도까지 살짝 소개를 하면서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 그래서 이온과 이온, 이온 다이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 힘의 순서 정도는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할 거고, 코밸런트 본딩은 사실 저번 학기에 물리학 1 때 본드 엔탈피 같은 것들을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비교적 강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터모레큘러 폴스보다는 강하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될 내용이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이 이제 인터모레큘러 폴스 중에서도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하이드로젠 반딩 혹은 이제 수소결합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수소결합은 기본적으로 이 수소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에 이제 점점점 나와 있죠. 점점점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랑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거냐면 이제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원자들, 간의 이 빨간색을 우리가 이제 수소결합, 짧게 그냥 H 본딩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소결합이고,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브라는 게 이제 전자를 되게 세게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원자를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결합에서 가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애 중에 하나가 이제 산소라든지 혹은 뭐 질소라든지 혹은 또 뭐 불소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전자를 좀 세게 당겨서 얘와 아까 이제 산소 사이에 이 빨간색 점이 수소 결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질소와 이 수소 사이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와 얘 사이 이렇게 두 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불산과도 이런 식이고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일단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기본적으로 왜 얘네들은 하이드로젠 본딩이 이렇게까지 강할까? 왜 기본적인 그 다이폴 인터랙션보다도 수소 결합이 굉장히 강할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왜 수소 본딩이 비교적 강할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한 이유는 일단은 수소가 다른 애들과 좀 다르게 이 전자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H2O를 많이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산소는 원래는 전자가 6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 론 페어가 2개가 있어서 2개의 이제 수소를 결합할 수 있는 거고, 반면 그래서 2개의 수소로부터 여기에서 만약에 수소에서 온 전자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2개를 붙으면 이 산소는 8개의 전자로 둘러싸여 있게 되죠. 그 반면에 이 파란색 그 전자를 주는 이 수소 2개 같은 경우는 얘한테 하나를 주는 순간 이 원래 수소라는 애가 핵이 있고, 원래는 그 외에 전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한테 준 순간 이 바깥쪽 부분은 완전히 이 산소랑 다르게 전자의 이런 외벽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유결합 때 얘네들한테 주고 나니까 얘네들은 너무나도 그 얘 주변을 이렇게 보호해줄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플러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핵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과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친구들 간의 인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다음
그림 하나를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17장에서 이제 나오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소 결합을 갖는 친구들의 그 보일링 포인트, 그 끓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14족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제가 혹시 몰라서 이 주기율표도 하나 따왔는데, 여기 14족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탄소에서 규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쪽입니다. 얘네 4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가면 갈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주기율에서 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폴라라이저빌리티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가 많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다이폴이 형성됐을 때 더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그룹들도 봤을 때 15, 16, 17의 구족들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런 이 경향, 폴라라이저빌리티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가벼운 애들끼리의 보일링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결과를 볼 수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얘네들이 워낙 그 작으니까, 사이즈가 작으니까 비교적으로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인력이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증가된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애들끼리니까 이 핵간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터모레큘러 포스도 더 거대해질 거고, 그 어느 정도 크기가 된 순간부터는 기본적으로 좀 비슷하다라는 이런 양상, 폴라라이저빌리티에 의해서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터모레큘러 포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다 인터모레큘러 포스죠. 그러니까 이 물과 물 사이, 불산과 불산 사이, 얘와 얘 사이,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 하이드로젠 본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인트라모레큘러 포스,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자기들끼리도 어느 정도 본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H 본딩은 인트라 모레큘러 폴스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다른 그 다이폴 인터랙션, 그다음에 런던 디스포션 뭐 이런 것들도 다 인트라모레큘러 폴스가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인트라모레큘러 폴스를 하이드로젠 본딩에서 또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시스템에서 그 뭐 DNA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는 것들도 다 그 수소 결합 같은 것들의 이제 인트라모레큘러 폴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막 헬릭스 모양이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퓨메릭 애시드랑 말레익 애시드 두 개가 똑같이 생긴 거, 비슷하게 생긴 애인데, 이 퓨메릭 애시드는 이 COH가 이 더블 번드 사이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위치한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말레익 애시드는 이 COH가 같은 방향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 컨스턴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얘네들이 이렇게 이 H랑 뭐 A라는 카운터 아이언이 있을 때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가 될 때 이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는 A 마이너스의 농도 H 플러스의 농도 나누기 HA의 농도로,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분해가 될 얘네들의 농도가 올라가고 얘네들이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비교적으로 똑같이 생겼는데, 이 말레익 애시드가 첫 번째 수소 이 하나를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굉장히 높다라는 말은 얘보다 훨씬 100배나 높죠. 그렇다는 말은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 떨어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를 떨어뜨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너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게 그 자기들끼리 인트라 모레큘러 폴스가 생겨서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수소가 떨어져 버리면 이쪽에선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 한쪽은 지금 수소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이 강한
수소 결합이 생기게 되면서 이 상태로만으로도 꽤나 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소 하나를 잃는 건 너무 쉬운데 얘까지 잃어버리면 둘 다 마이너스 되니까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거죠, 분자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여기 하나 때는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는 상대적으로 되게 높고 두 번째까지 뗀 때는 조금 많이 힘들더라. 이게 결국에 수소 결합의 인트라모레큘러 포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수소 결합은 이 단백질 구조라든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DNA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헬릭스 모양으로 생기는 것들도 다 얘네들 이루고 있는 이 아미노산들이 대부분 아미노와 산이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하이드로젠 본딩들이 이런 애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인터모레큘러 인터랙션을 결국에 갖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DNA 페어 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분리해서 뭐 복사해가지고 뭐 우리 뭐 생식을 한다든지 애기를 뭐 복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DNA를.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이런 하이드로젠 본딩을 다시 생기게 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단순한 그런 분자적인 입장만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물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하이드로젠 본딩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아까 지금 위에 있는 테이블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하이드로젠 본딩은 사실 굉장히 심플한 익스프레션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폴 인터랙션도 너무 그 다이폴에 대한 영향도 있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그 팩터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뀌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익스프레션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물과 얼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챕터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하이드로젠 본딩과 물, 그 다음에 물과 얼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한국말로 소수성 상호작용인데, 우리 그가 많이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바이오라든지 우리 생체 시스템이라든지 많은 곳에 되게 관여를 하는 인터랙션들인데, 실제로 아직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사실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물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아는 것들만 얘기를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물, 그 다음에 얼음. 그래서 물과 얼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물의 밀도가 얼음의 밀도가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게 물의 밀도보다 낮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사실 얘네들의 구조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얼음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지금 이 수소 결합을 한다고 봤을 때 물이라는 게 지금 딱딱딱딱 롬페어 두 개가 있고 이제 수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그 각도가 104. 대략적으로 5도 혹은 104.45도라고 하는데 45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이 산소와 그 수소 사이에 그 공유 결합의 길이가 0.958 앵스트롬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은 두 개의 그 하이드로젠 도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어셉터가 있습니다. 그 하이드로젠 본딩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플러스 두 개랑 마이너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테트라히드럴 구조처럼 두 개의 본딩과 두 개의 본딩을 형성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얼음이 됐을 때 이 두 개의 공유 결합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그 하이드로젠 본딩 형태로 이렇게 네 개의 구조를 어떻게 보면 크리스탈 구조처럼 딱딱딱딱 각을 맞춰서 갖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이런 그렇게 각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비는 공간이 생겨서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게 물보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 일단은 아이스 기준에서 봤을 때 아이스의 덴시티가 대략적으로 0.924 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고, 걔는 273 켈빈과 1 기압에서, 그러니까 0도죠. 그래서 이 정도의 밀도를 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의 밀도는 1 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얘는 4도씨 4도씨에서 그리고 1 기압에서 이 정도 밀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물에 대한 구조를 아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략적으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따와 보면은, 그리고 이 그림이 이 얼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리스탈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이 12개의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 크리스탈 1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주황색 얘가 기본적 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수소가 되겠죠. 그랬을 때 평균적인 산소와 산소 사이의 거리, 그래서 평균적인 산소와 산소 간의 거리는, 여기다가 산소와 산소 거리는 한 2.76 앵스트롬이 되고, 그 다음에 O와 수소, 이 공유결합 코밸런트 번딩에서 O와 수소 간의 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0.958 앵스트롬이었는데 반올림을 해서 0.96 앵스트롬이 되고, 그 다음에 0.96에서 레인지로 1.02 앵스트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소와 수소 간의 이 하이드로전 본딩, 이 점점점 빨간색으로 해준 거, 이 공유결합 말고 H 본딩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1.74에서 1.8 앵스트롬. 그러니까 지금 산소와 산소 사이도 사실 딱히 결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거리가 2.76 앵스트롬이고, 그 다음에 이 공유 결합보다는 당연히 조금 멀리 떨어져 있겠죠. 수소 결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4개의 발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길이가 다르죠. 생기게 되는 이러한 정육면체는 아니고 육각형 같은 느낌인데, 그 안에 조금 기울어진 육각형이 생기면서 이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밀도가, 아이스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낮아지게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렇게 지금 밀도가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낮다라는 게,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물이 있다 했을 때 얼면은 지금 이 위에만 얼고 밑에는 이제 아직 얼지 않은 상태로 물고기들이 살아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이스가 되는데, 위에 부분이 여기가 이제 아이스가 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밀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반대로 일반 그 액체들처럼 얼었을 때 밀도가 올라가면은 얼음이 이렇게 생기면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럼 이 밑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해초라든지 물고기들이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런 환경적으로, 이런 에콜로지컬적으로 이 물이 그 얼음의 밀도가 굉장히 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진화를 해왔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그 밑에 사는 생물체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이제 알아볼 건데, 그래서 이게 물이고, 그래서 물이고, 이거는 정리가 된 거고 우리가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중요한 것들만, 피지오, 케미컬,
이 물에 여러 가지 그런 생리화학적, 생화학적 그런 물성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물은 이 다양한 이 액체에서 이 유전율이 가장 높은 액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유전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유전율이라는 건 옆에 일렉트리컬 필드가 걸렸을 때 다이폴을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 형성하려면, 집단적으로 잘 형성하려면 얘네들끼리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높아야지 잘 같이 집단적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같은 이유는 결국에 이 물의 이 하이드로전 본딩에 의한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들의 그 힛 카파시티, 그건 비열이라고 해야 되나? 비열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의 그 비열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열이 뭐냐? 우리가 배워왔던 이 엔탈피는 결국에 그 비열 곱하기 델타 T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재료에서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그래서 비열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도 온도가 많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풀면은 델타 T는 델타 H 나누기 CP라서 똑같은 열을 줘도 그 비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재료마다 비열이 높을수록 온도가 적게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왜 이렇게 비열이 높냐? 얘도 마찬가지로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저가 옛날에 인터모레큘러 포스를 얘기할 때 이러한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줄 때 여기 있는 게 뭐 KT다, RT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온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자의 키네틱 에너지랑 비례합니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랑 비례하는데, 이 물과 물 사이에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말은 얘네들에게 똑같은 에너지를 줘도 상대적으로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낮은 애들보다 이 하이드로전 본딩 때문에 서로 잡혀 있는 게 많으니까 생각보다는 잘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 운동성을 올려야지 템퍼레처가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기본적으로 자기들끼리 잡아주는 힘이 강하니까 비교적으로 비슷한 에너지를 줘도 온도가 많이 안 변하게 되는 거죠. 운동성이 많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유전율과 이 비열이 다 이 물의 인터모레큘러 포스 혹은 수소 결합이 굉장히 강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슷한 건데, 세 번째가 이 몰라 힛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겠죠. 하이드로전 본딩인 이 몰라 힛 오브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고, 뭐 이 물을 1g 증발시킬 때 필요한 열의 에너지 양이겠죠. 결국에 그렇다는 말은 그게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바꿀 때, 이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바뀔 때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인터모레큘러 포스를 깨줘야지만 이 기체로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높은 이유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왜 중요하냐? 우리 몸에서 땀을 배출해서 결국에 땀이 난다는 게, 우리 몸에서 지금 너무 덥다 그럼 땀을 내서 그 땀이 내니까 물이 나오면은 피부에 이렇게 물이 맺히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을 증발시키면서 몸에 있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가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땀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우리 체온을 유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이제 물이죠. 결국 땀이라는 것도 이 물이 굉장히 높은 그 에너지를 그 베이퍼라이제이션 할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부터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안전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용매가 물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몰라이드 베이퍼라이제이션 높은 이유도 결국에 얘도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높아서 뭐 그렇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네 번째는 아까 설명했는데 이 물의 밀도가 그 얼음의 밀도보다 커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생태계적으로 우리가 이콜로지컬적으로 에코로지컬적으로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안 죽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결국에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이 밀도 얘기도 제가 아까 그 구조론으로 따지면은 인터모레큘러 포스 덕이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테트라히드럴 구조가 완성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완성되는 이유가 두 개는 공유결합, 두 개는 하이드로젠 본딩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인터모레큘러 포스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 표면 장력, surface tension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surface tension은 표면 장력이고 한국말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 19장에 표면 장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모레큘러 포스에 대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 표면 장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이 모레큘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와 원자 혹은 분자와 분자들의 힘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을 때 이 표면 장력이 되는 건데, 결국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표면 장력들이 어떠한 현상을 이뤄낼 수 있는지 등등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 인터모레큘러 포스 다음으로.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이 좀 부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 중에서 여섯 번째는 사실 비스코시티는 상대적으로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높은 데에 비해서 그 점도는 굉장히 낮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스코시티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을 봤을 때 얘가 점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점도가 낮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물의 그 어는 점이죠. 녹는 점 0도씨고,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는 100도씨고, 그 다음에 물이 대략적으로 0도씨에선 얘고, 아까 얘기했듯이 4도씨에서 얘가 1이 됩니다. 1. 그 다음에 얼음 같은 경우에는 0도씨에서 이 정도니까 0도씨에서만 비교해봐도 이제 물일 때랑 얼음일 때랑 그렇고, 그 다음에 히 카파시티가 이렇고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히로 퓨전 같은 경우 이렇고, 베이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되고, 유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다이폴 모먼트는 옛날에 얘기했었던 것 같고, 비스코시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 이 정도가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한 73 다인 퍼 센티미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 용매들은 대개 20에서 50 사이가 됩니다. 이 50도 잘 안 가고 거의 20에서 뭐 38 수준인데, 지금 물이 73이라고 여기는 72.75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막 78이라고 보고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70에서 80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확산계수인데 뭐 이것도 뭐 이렇다는 정도로만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지금 알려진 구조가 12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실제로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물리학회에서 물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아직도 물에 대해서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에 대해서 했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아까 그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소수성 상호작용입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성 상호 작용.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물과 이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우리가 섞이지 않는다고 배웠을까 했을 때는, 이 섞이기 전에 물이 갖고 있는 이 수소 결합 H 본딩, 그 다음에 이 기름과 기름 간에 갖고 있는 이런 반데르발스, 이 반데르발스가 얘가 이제 섞이기 전이죠. before mixing. 이 after mixing 이 됐을 때 결국에 다이폴, 인듀스 다이폴이 될 건데, 이 워터와 오일 사이의 인터랙션이 얘네들보다 더 얘가 작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이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섞이기 전에 물은 물대로 우리끼리는 이만큼 강한 힘이 있고, 오일은 오일끼리 이만큼 강한 힘이 있는데, 섞였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얘를 포기하고 얘는 어느 정도 이걸 포기한 다음에 다이폴 인듀스 다이폴 인터랙션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섞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본딩에 대한 에너지가 더 크고 작고를 얘기한다는 말은, 이 관점은 엔탈피에 대한 관점입니다. 엔탈피 퍼스펙티브입니다. 엔탈피 퍼스펙티브인데, 이게 어느 정도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좀 틀리다고 증명이 된 게,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했을 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테이블 값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믹싱을 한다, 섞는다고 했을 때 델타 G 믹스는 델타 H 믹스 나누기 T 곱하기 델타 S 믹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려면 델타 G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랬을 때 이로운 것은 얘도 0보다 작은 거고, 대부분 우리가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 두 개의 물질을 섞으면 디스오더 스테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지게 되는데, 앞에 절대온도 곱하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돼서, 이래서 우리가 이게 자발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떠한 그 유기체들, 메탄가스라든지 에탄가스라든지 뭐 핵산, 뭐 벤진이죠. 걔네들을 이러한 유기용매에서 물로 바꾸는 이러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물에 녹여봤더니 생각보다 이 엔탈피가 생각보다 자발적인 편이다. 이게 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플러스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플러스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꽤나 자발적인 편이면, 우리가 위에서 얘기를 했던 이런 본드 에너지의 종합이 결국 엔탈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엔탈피적인 측면이 아니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를 섞으면 이 디스오더 스테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델타 S 맥스가 양수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를 보니까 이 엔트로피가 굉장히 큰 마이너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인터모레큘러 포스가 더 강하고 약하고에 대한 그 시점 자체가 엔탈피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틀린 경우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는 엔트로피에 의해서, 엔트로피 드리븐 프로세스인 겁니다. 결국에 엔트로피가 너무 마이너스인 거죠. 왜 그럼 얘네들이 마이너스일까? 왜 얘네들 두 개를 분명히 A랑 B를 섞었는데 뒤죽박죽 섞여서 이 엔트로피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왜 얘네들이 엔트로피가 감소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곰곰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메탄이라고 했을 때, 얘 안에 있는 애가 메탄이라고 하고, 그 주변이 얘가 이제 물들이라고 했을 때, 메탄이 왔을 때 이 물과 이 메탄이 서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들끼리 서로 섞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메탄을 안에다 집어넣고 물이 자기들끼리 벽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물끼리 있는 거고, 그래서 메탄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 메탄으로부터. 그래서 오히려 그 물과 메탄에 너무 얘네들이 안 좋으니까, 혹은 메탄이라고 하지 말고 기름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컨택트 에어리아, 얘네들끼리 부딪혀 있는, 혹은 그 인터페이셜 에어리아, 그 계면, 물과 물 사이 말고 물과 그 기름 사이의 그 계면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물의 장벽을 만들어서 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의 장벽을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이 섞이면은 원래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장벽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탁탁탁탁 구조체를 만드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을 섞었을 때. 그래서 감소한다라는 말이니까 여기서 봤더니 그렇구나, 이제 엔트로피가 많이 마이너스니까 절대온도 곱하기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됐을 때 적당히 0이거나 마이너스인 수준에서 이 엔탈피를 이겨서 델타 G 믹스는 양수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얘네들이 잘 안 섞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물과 물과 그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런 엔탈피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섞었던 그 기름과 물이 서로 너무 싫어하니까 걔네들 간의 계면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들이 다 구조를 짜여서, 메탄도 그럼 상대적으로 구조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섞었는데 그 엔트로피가 감소를 해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물과 기름만 우리가 이렇게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제일 처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 위와 같은 경우죠. 기름을 넣었더니 이 물들이 장벽을 형성하고 기름을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도 마이너스고 엔탈피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는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논폴러한 분자를 물에 녹였을 때 실은 안 녹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엔트로피의 감소 때문에 그렇고, 굉장히 큰 엔트로피의 감소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얘네들이 이렇게 뭔가를 형성해서 가두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 프로세스가 이 열적으로 발열 반응 혹은 연력학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해도 엔트로피에 의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양수가 돼서 이제 잘 녹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이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과 논폴러한 모레큘을 섞었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엔트로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위에서 이 물과 기름에 의해서 이 인터랙션을 깨는 게 싫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깨는 게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끼리 이렇게 됐을 때는 반대로 이 엔탈피는 이제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섞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기름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이 물의 감옥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원래는 이 하이드로전 본딩을 여기에서 뭐 100개를 형성했다, 각각의 그 기름별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이드로전 본딩을 형성을 못하고, 반대해서 여기서도 하이드로전 본딩을 형성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름이 많이 끼면 낄수록, 자기들끼리 뭉쳐있으면 뭉쳐있을수록 하이드로전 본딩의 그 형성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엔탈피는 엔도가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섞이려고 하는 거죠.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고 마찬가지로 엔트로피도 이 KG가 붕괴되기 시작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이 오일이 서로 뭉쳐있는 상태, 우리가 물과 기름을 섞었을 때 그 기름이 물 안에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생각보다 연력학적으로 굉장히 자발적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그래서 이런 식이 됐을 땐 원래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는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기름이 녹였을 때 기름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러니까 물과 우리가 기름을 섞었을 때 기름층과 물층이 따로 나뉘죠. 그게 결국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느 정도 엔탈피도 들어가지만 엔트로피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랬을 때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이 기름과 기름 사이의 인터랙션보다 이 물 사이에 껴있는 이 기름 간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힘이 세지는 것이 또 하나의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 그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케이지 안에 너무 가깝게 뭉쳐 있으니까 얘네들 간에 원래 오일과 오일 사이의 그 거리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기름층들이 더더욱 인력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있는 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이제 들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메탄 두 개가 있는데, 메탄 두 개가 이제 공기 중에서 인터랙션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반데르발스의 인력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 줄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똑같은 애들인데 얘를 만약에 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반데르발스 포텐셜 에너지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름을 기름 간의 기름이 이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인력이 공기 중에서보다 훨씬 더 인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완전하게 알려진 현상은 아닙니다. 그 물이라든지 하이드로전 본딩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웬만한 이 지금 반데르발스 인력보다 굉장히 강한 인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 이제 수업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한 surface tension, 그 표면 장력이랑 이런 그 intermolecular force가 여러 개 생기면서 생기는 그 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장 이제 오늘 intermolecular force에 대한 수업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아마 19장에 대해서 조금 하겠지만 아마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은 교과서에 좀 없는 내용을 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